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모니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함작가입니다. 저는 작가, 프리랜서,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보건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무려 두 분이나 모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 미리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럼 공지 듣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시간은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팟캐스트 비하인드 스토리 및 방송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헬로시간 hellosigan@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간호사 공감 스토리, 탈간호 관련 궁금증, 그 밖의 각종 고민 사연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트 날려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현직 보건교사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한 분씩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겨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와. 와. 안녕하세요. 저는 만능캐가 되고 싶은 최송아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겨울 최송아 선생님은 저희 두 번째 인터뷰로 모시게 됐는데요.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시게 되셨나요? 간호사를 지망하거나 혹은 현직 간호사이거나 이미 간호사를 그만두신 그런 분들이 좀 잘 들을 수 있는 컨텐츠다라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어요. 두 분이서 함 작가님 동기분이시라고 하셨죠? 혹시 동기 압력에 못 이겨서 출연하신 건 아닌지. 함 작가의 압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너무 두 분이 동시에 입을 모아 어떻게 된 거죠? 압력까지는 아니고 그냥 넘어가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어떻게 보건교사가 되셨는지 두 분의 역사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보건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직 이수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직 이수 과정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채용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통 간호대 정원의 한 10% 정도가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학년 말에 교직 이수를 신청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이런 걸 통해서 교직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아마 1학년 성적이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교직 이수 필수 과목이랑 학점을 모두 들어야 되는데 이때 4학년 때 4주간의 교직 실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 과목들은 교육대학에서 주관하는 교육심리라던가 교육공학, 교육철학, 교육 방법 그런 교육학 과목들이랑 간호대학에서 또 주관하는 교직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지금 10% 정원이 이수를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1학년 때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 그죠. 1학년 성적. 함 작가님 모르셨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같은 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1학년 때 간호대에서 거의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1학년 성적이 밑바닥인데 그래서 이거를 정말 1학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없어서 그쵸. 이게 10%가 사실 말이 10%지 100명 정원이어도 상위 10등까지잖아요. 또 간호대 친구들 공부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대단한 분들이셨군요. 대단한 분들이시죠. 완전.
그래서 이게 정말 좀 나중에 정신 1년만 늦게 차려도 아예 뭐 한 학기만 늦게 정신 차려도 딸 수 없는 거라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면은 교직 과목 이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는 또 학과 자체가 빡센 걸로 유명한데 교직 이수 과정은 어떠신가요? 많이 힘드셨죠? 네, 거의 뭐 헬이다라고 네.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이수 대상자로 뭐 운 좋게 선정이 되었다고 해도 보통 간호대학교 전공 과목들이랑 3, 4학년 실습 과목들이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없잖아요. 스케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학과의 뭐 수학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교직 이수자들에 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교직 과목의 폭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다 찬 교육학 과목이라 할지라도 교육대학 교수님한테까지 막 메일을 보내서 제발 넣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던가 하면서 어렵게 수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심할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다른 학교, 근처 학교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교직 이수 하시는 분들이 한 학기에 듣는 학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0학점 이상은 듣는 것 같아요. 21학점 이 정도? 그리고 좀 저는 놀라웠던 게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 봤지만 간호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힘들게 강의를 듣더라고요. 읍소를 해가면서 저희 실습이라서 이땐 안 되고 혹시 그리고 실습도 시간 바꿔가면서 시험 때문에 실습 데이 때 하고 시험을 부랴부랴 막 쫓아서 보러 가고 이런 경험들을 제가 봤거든요. 옆에서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교직 과목이 특정한 한두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10명 이상씩 있는 거잖아요. 이거 좀 학교에서 많이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3학년 1학기 이럴 때는 막 26학점까지 수강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26학점이 그냥 26학점이 아니라 저희는 간호대. 실습도 막 2학점으로 그냥 카운트 되잖아요. 저희는. 잠깐만, 3학년 1학기에 우리 실습했잖아요. 맞아요. 헤르미온느의 그 돌리는 시계가 필요한. 맞아, 헤르미온느. 진짜. 우와. 그렇게 다 모든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이렇게 힘들게 끝나면 4학년 학기 말에 교직 적성 시험 같은 걸 쳐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인적성 개념? 뭐 또라이가 아니면 되는 그런 시험이라서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게 시기상으로 볼 때 간호사 면허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뭔가 예비 증명서 나는 간호사가 될 뭐 증명을 하면은 이때 그냥 그걸 보고 교원 자격증 2급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따면은 사립학교에서는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공립교사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 임용을 치를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 간호사 면허도 나오지 않았고 이제 막 졸업을 하는 상태에서 교원 자격증이 바로 어쨌든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게 어쨌든 간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를 바로 받는다는 거? 그게 되게 큰 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궁금했던 게 간호사 경력을 아예 뭐 갖추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경력 없어도 사립학교 바로 취직을 하면 오래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저도 사립학교에 지원한 적이 있는데 사립학교도 임용고시처럼 채용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종교사를 채용한다고 하면은 1차에서 서류를 보고 2차에서 수업 실연을 하고 3차에서는 면접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면접도 또 뭐 교감, 교장 면접, 이사회, 재단 면접 이렇게 여러 번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용고시가 출신 학교나 병원 경력 이런 건 전혀 보지 않는 반면에 사립학교는 서류에서 학력, 경력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경력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질문하고 또 사립학교는 이제 보건교사를 되게 한 명만 뽑고 보통은 이제 20년 이상 정년까지 근무하시기 때문에 자리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용고시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경쟁률도 높고 음. 그래서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선 병원 경력이 없으면 사립학교 채용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립학교가 좀 더 많이 주죠. 근데 보통은 호봉제여서 아, 이제 재단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 같은데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들어봤는데 처음에 두 분이 학부 때 교직 이수를 신청을 하시고 이제 보건교사를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어떤 계기로 교직 이수를 신청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학부 때는 보건교사에 대한 생각은 사실 뭐 많지 않았고 그냥 성적이 아까워서 오. 스웨 진짜 플렉스다. 너무 재수없게 그냥 하나의 기회를 더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어플라이를 했고 뭐 일종의 보험 같은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후에는 그냥 제약회사를 퇴사하고 보건교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회사에 비해서 좀 더 내가 자율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마땅히 이제 회사를 나오고 나서 뭔가 면허를 살리고 싶진 않았는데 그 면허를 살리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선택지가 좁아져서 그냥 스펙이 별로 없으니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엄마가 많이 하셨던 말씀 생각나는데 공부를 잘하면 이게 다 보험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 보험을 들어서 정말 알차게 타먹고 계시네요. 지금 써보고 계시니까. 진짜 보험을 타고 플렉스를 해가지고 26학점 듣고 이제 땡겨서 한 거죠. 네. 땡겨서 고생하고. 그러면은 최송환 선생님은요? 저도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학과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이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려고 선택한 쪽이 가깝기 때문에 교직이수 신청을 받을 때 처음 알았어요. 간호학과도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그만뒀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교직이수를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취업을 해보니까 임상은 진짜 제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그만두고 그때부터 기간제를 구해가지고 보건교사 일을 경험했습니다. 임상과는 너무 다른 학교 분위기와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보건교사로 일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방금 최송환 선생님 뭔가 감정이 나왔어요. 너무 다른? 제 길이 아니구나.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오히려 보건교사라고 생각하면은 더 구조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보다 오히려 성취감이 보건교사가 더 있다고 하셔가지고 성취감이 어떤 부분에서 있나요? 이제 신규 간호사로서 느낄 수 있는 아. 성취감은 사실 없잖아요. 없죠. 네, 거의 그냥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보건교사로 근무를 해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보건교사로서 바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제가 성취해 나가면 조금 더 직업적으로도 만족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간호사보다는. 네. 임상 간호사에 비교하신 거였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흥미로운 키워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임상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마 청취자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하셨던 병원의 뭐 종류나 부서 그리고 퇴사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면서 방황기를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병원 외과중환자실에서 이제 신규 교육까지만 이수하고 퇴사했습니다. 신규 교육 이후에 수습 과정 전에 잠깐 이제 쉬는 기간을 주셨는데 마침 그때가 또 2학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시기여가지고 시기가 좋게 맞아서 병원을 그만두고 사립학교 보건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네요. 아니 근데 이제 독립은 안 하셨던 거예요? 네, 그쵸. 독립하기 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신규 교육까지만 딱 듣고 아 이건 아니다. 네. 현명했어요. 교육이 몇 개월 정도 됐어요? 9주 교육이었어요. 9주면은 경험하실 거 다 하셨다. 이게 더 어렵잖아요, 사실. 그쵸. 또 이만큼 했는데 내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빨리 퇴사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지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안 하죠. 후회 없다.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지금 너무 만족하고 계신 걸로. 그럼 장결 선생님. 저는 이런 질문에 너무 민망스러운데 9주라고 하셨나요? 저는 저도 대학병원의 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1개월 교육을 받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두 분이서 같은 병동에 계셨던 거예요? 그쵸, 맞아요. 같은 시기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더 먼저 들어갔고 아. 저는 빠르게 나왔고 이제 그 이후 최성화 2차로 선생님 들어가서. 네. 그러면 장교 선생님이 나와서 최송화 선생님이 바로 들어간 거의 시기적으로는 비슷한 아이고. 지원 안 하셨던 거예요? 지원했어요. 아, 지원하셨어요? 제 발로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네. 그러고 나서는 네네. 제약회사에 또 들어가서 2년 동안 일하고 퇴사하고 보건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완전 플렉스죠. 진짜. 할 거 다 해보셨어요. 그러고는 사립초등학교에 처음 이제 일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고 현재는 사립고등학교에서 3개월째 근무 중에 있어요. 근데 아까 사립학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어려운데 좀 됐네요. 기회가 네. 아, 이건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아니요, 둘 다 기간제였는데, 아. 이제 초등학교도 1년 이제 계약할 수 있는 아. 기간제였는데, 6개월만 하고 나왔어요. 프로 퇴사로. 아, 정말. 이게 다 보험이 있어서 가능했던.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 다니고 계신 학교는? 알겠습니다. 쉽지 않죠? 이게 장교일 선생님께서 되게 경력이 흥미로우시잖아요. 제약회사도 계셨고. 괜찮으시면 저희는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병원 퇴사 후에 제약회사는 어떻게 입사하게 되셨는지 저희가 지금 보건교사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청취자분들도 이제 재밌게 들으시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제약회사에 입사하게 된 거는 사실은 좀 운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그 1개월 일하고 퇴사한 다음에 언론대학원에 진학할지 고민이 있었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구직을 이제 먼저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통 간호사 선생님들이 병원 퇴사하면서 일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때 뭐 CRA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이런 채용 사이트를 막 검색하다 보니까 2개의 제약회사가 올라와 있었는데 한 곳은 CRA를 뽑는 곳이었고 한 곳은 CRA를 뽑는 자리는 없었는데 MW라고 메디컬 라이터를 뽑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올라와 있는 2군데 다 넣었었고 다 최종 면접까지 가. 플렉스. 오늘 약간 컨셉이 플렉스. 이거 운이 좋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 좋게 이런 분을 모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운이 좋은 저지만 그 CRA를 뽑는 회사에서는 떨어졌고 그 MW를 뽑는 회사에는 붙어가지고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CRA 떨어졌다는 게 인생 최초의 탈락이 아닌가. 그렇죠. 상심이 컸죠. 내가 떨어질 수 있구나. 나를 안 붙여? 이 메디컬 라이터라는 직업은 정확히 어떤 직업일까요? 저희가 초반에 여러 가지 직군 설명하면서 CRA는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MW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이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W는 이제 메디컬 라이터의 약자고 말 그대로 라이터, 작가니까 임상 시험을 할 때 필요한 문서를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약사마다 이런 본사에 MW를 두는 곳도 있지만 그런 외국계 제약사나 이런 곳에서는 그냥 외주 업체를 맡겨가지고 일을 하는 곳도 많아요. 아, 그러면은 모든 제약사에 MW가 있기는 한 거예요? 이름은 다를 수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회사랑은 업무 범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임상시험 전에 임상시험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 같은 거, 이거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하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임상시험이 이제 결정됐다 하면 임상시험 계획서라고 하는 그런 설계도를 작성하는 그런 걸 좀 주요하게 했었고, 임상시험 중간에는 메디컬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의학학적인 자문을 관계부서에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임상시험이 끝나면은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함 작가님 어떠세요? 이거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 이거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엄청. 이게 뭐 자문도 해야 되고 응.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많이 봐야 되고 논문이나 이런 서적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진짜 맞아요. 근데 이게 면허가 있다고 사실 모든 거를 저희가 다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또 임상 시험 같은 건 되게 뎁스가 엄청 깊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결 선생님이라 가능했다. 그렇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아니에요. 따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직군인 거죠,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저도 아예 이 직업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무지한 상태로 들어갔는데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공부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이나 관련한 약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2년은 하셨네요. 네, 2년을 채웠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사람 일 모르니까. 모든 게 보험. 우리랑은 많이 다른 인간 군상인 것 같아. 장결 쌤은 다 계획이 있는 분. 네, 그러면 이렇게 제약회사를 어떤 계기로 그만두시게 되셨나요? 2년이나 근무하셨는데. 이제 이게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할수록 내 밑바닥을 보게 되는 기분? 나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제약에 관심이 있는가? 약학적으로 더 배우고 싶은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때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냥 회사를 선택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불현듯 들었고, 내가 이렇게 계속 새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뭔가 증거, 에비던스를 찾고 뭔가 발전시키는 그 과정을 하는 중에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은 알게 뭐야. 그니까. 그냥 잘리면 되지. 근데 진짜 이게 약간 간호사 성향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쵸? 어느 정도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도 뭔가 완벽하게 하려는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용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회사를 같이 다닐까 고민을 하다가 체력이랑 정신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회사를 때려치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4, 5개월 정도 임용 공부를 더 했고 첫 번째 임용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실패. 인생 두 번째 실패. 이거는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진로 고민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바로 보건교사를 하신 게 아니라 이럴 때 선생님들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잠깐이지만 병원도 다니셨고 고민하신 것들이 되게 깊어가지고 탈임상 과정이나 이런 진로 결정에 저희 청취자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하셨었는지 그런 해소법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제가 프로 퇴사로다 보니까 주변에서 뭔가 퇴사를 고민한 친구들이
이런 걸 조언을 구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참 답변을 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준비해 놓은 것도 다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만둘까 말까 그냥 고민하는 시기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답정너라서 이미 퇴사에 대한 생각이 박혀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그래도 주변 선후배들을 만나보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송화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래도 병원 교육도 들으시고 퇴사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혹시 그 과정이나 뭐 힘들진 않으셨는지. 저는 좀 단순한 편이어서 이제 뭐 교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한 번 임용이 떨어졌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일하면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랑 같은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교직 이수를 한 후배들이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의 인생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보건교사를 하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 그 다음에 어떤 점들이 나쁜지를 설명해 주는 정도? 거기서 그냥 그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도. 이게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는데 두 분은 친하시잖아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최송환 선생님이 먼저 보건교사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장결 선생님이 혹시 조언을 구하셨는지 만약 그랬다면 조언을 해주셨는지 뭐 어떤 조언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최송화 선생님이 먼저 그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는 저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도 최송화 선생님이 임용을 이제 뭐 시작하려고 했나?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최송화 선생님이 임용 붙으면 나도 회사 때려치운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늘 주시하고 있었고 아, 제가 되면은 나라고 못할까? 이런 건가요? 나도 할 수 있다. 제가 하면 나도 한다. 파국으로. 그래서 때려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거는 뭐 보건교사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임용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때 좀 엄청 많이 물어보고 워낙에 또 한번 쳐봤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최송화 선생님께서는 병원 퇴사하시고 보건교사 되기까지 과정에서 좀 어떠셨는지 힘들거나 고민이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저는 이제 병원 퇴사 후에 교사 관련으로만 취준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굳이 임용을 보지 않아도 되는 사립학교 종교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종교사 채용이 뜬 거의 모든 곳을 지원했었는데 이제 모두 결국에는 이제 최종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임상 경력이 없다 보니까 사립 정교사로 채용하기에는 그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상 경력을 보지 않는 임용고시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립학교를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면 병원에서 몇 년을 버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용을 준비하신다면 여건이 될 때 빠르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임용고시는 누군가를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 출제를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을 묻기도 하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미혼이든 기혼이든 가족이 도와줄 수 있을 때 시간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끝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결국 간호사 면허를 조금이라도 쓰는 직업이라면 임상 경력이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거? 사실 요즘 저도 깊이 느낀 점이기도 하고요. 네. 뭐 완전하게 탈간호를 하고 직업을 바꿀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참 어렵잖아요. 장결 선생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저도 뭐 대학교 다니면서 쌓아둔 스펙이 없으니까 막상 나오니까 엄청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임상 현실을 모르니까 뭐 한 5년 정도 일하면 1억 모으지 않을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아니란 생각. 한 번도 불합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인생의 쓴맛을 보지 어. 못했던 그때. 그런 생각으로 병원에 입사를 했는데 병원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는 걸 이제 1개월 만에 깨달은 거죠. 1개월이 뭐야? 하루 만에 깨달았죠. 하루 필요 없어요. 1시간만으로 충분한. 근데 이제 병원을 막상 나와도 내가 준비된 게 없으니까 일반 회사에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또 병원에 다시 돌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사립초등학교를 6개월 일하고 그만뒀었잖아요. 그 이후에 면허를 전혀 쓰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성과가 없더라고요, 진짜.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그 언론 쪽이라서 뭐 PD라든지 아니면 그 일반 회사의 HR 같은 그 인사팀? 그런 교육개발, 제가 교직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다 지원했었고 넣었던 것 중에는 한 2곳 정도는 필기시험은 보러 갔었는데 역량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곳들이 진짜 그쪽 전공을 하고 스펙을 엄청나게 쌓아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직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장교육 선생님이라도 좀 어렵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도 이런 고민 과정이 있으셨네요. 되게 탄탄대로만 달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대학생일 때부터 진짜 이 길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들면 그걸 놓치지 말고 탁 잡아채서 바로 전과를 해서 간호사 하지 마라. 결국엔. 네. 전과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간호대를 졸업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졸업 시점 이미 나는 그 전과의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싶을 때가 빠른 거. 그래서 이제 한 4학년쯤 됐을 때 실습을 나가면서도 한 꼬다리를 잡고 있어야 돼. 내가 이제 나갈 구멍 이런 걸 잡고 있어야 돼서 다른 업계를 취직하려면 뭔가 이제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수 전공, 뭐 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한 3, 4학년 때쯤에는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건교사 편이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선생님은 근데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시긴 했잖아요. 학생 때는 저희도 그랬지만 잘 모르잖아요. 이게 길이 정말 아니라는 게 맞는지 제 선택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저도 전과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뭐 한 5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잘못된 생각. 네. 저도 그랬는데 근데 어차피 저희도 못했던 선택을 다른 또 간호 학생분들이 하시면 정말 대단하겠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테니까 그럴 때는 정말 장교루 선생님 말씀대로 대외 활동이나 힘드시더라도 뭐 복수 전공이나 대학원의 길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교직 이수도 하신 분이 이렇게 다른 업계 취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라라는 말을 하시니까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공감이 되고 저도 대학생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에요 그거. 그건 아닌 건 아니다. 이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로 보건교사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간호사를 때려칠까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 의미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다시 보건교사 얘기로 돌아올게요. 아무래도 임용이 가장 커다란 관문인 것 같아서 두 분께서 어떻게 임용고시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은 진짜 준비하셨던 분께가 아니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라서 두 분께서 보건교사 꿈나무 분들을 위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8년에 실시했던 2019 임용을 치렀고 당시 서울 지역을 지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그때 당시 커트라인이 60점이었는데 저는 교육학은 20점 만점에 17점, 전공은 80점 만점에 40.67이었고 그래서 총점으로 해서 57.67점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특별히 뭐 꿀팁이랑 게 없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용고시 준비 기간은 총 10개월 정도였고 앞에 6개월은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했고 4개월은 퇴사 후 준비했습니다. 먼저 1월에는 한국사 시험을 신청해 놓고 1개월 정도 시중 문제집을 보면서 기출 문제도 풀고 하면서 시험을 쳤고요. 저는 쫄보라서 1, 2급 시험을 안 치고 그냥 3, 4급 시험을 쳐서 한 개를 틀렸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만약 임용고시를 칠 거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우선 한국사를 치는 거를 추천드리고 한국사 유효기간은 참고로 5년이니까 5년은 임용 공부할 때 한번 따놓으면 이 한국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1, 2급 시험과 3, 4급 시험 사이의 가산점이 다른가요? 많이? 아니요. 3급 이상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치면 돼요. 근데 혹시 3, 4급 시험을 쳤는데 4급을 받으면 안 되니까 1, 2급을 치는 게 좋죠. 그리고 이후에는 저는 이 인강을 수강했었는데 전공, 간호학 전공은 김기영 선생님, 교육학은 전태련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고요. 교육학은 2개월 정도는 기본 강의를 듣고 하반기에는 7월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다시 수강했습니다. 전공은 1년치 거의 강의를 모두 들었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그 11월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이 최송화 선생님이랑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매주 인강 들었던 분량에 대해서 오랄 테스트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한 번 하면 거의 2-3시간 정도 했는데 사실 이게 공부 스터디와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어. 때려칠까? 그리고 맨날 약간 잡담 이런 게 한 1시간 정도 소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고시생들 보면은 그냥 중요한 것만 매일 7시, 아침 7시부터 7시 30분 이렇게 30분 정도 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페인을 한번 분석해봤거든요. 제가 떨어지고 나서. 근데 제일 중요했던 게 기출 분석을 안 했던 게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기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뇨 같은. 근데 이걸 보다 보면 이게 또 나올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간과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게 또 나오기 때문에 과거 시험 문제를 철저하게 외우고 다가올 시험에 대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외워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왜냐면 아까 최송화 쌤이 말했던 것처럼 임용시험의 특성상 틀려라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가 꼭 나오는데 그런 거는 다른 응시생들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맞추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는 무조건 나도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공부 학부 시절에 열심히 하셨으니까 전공이 80점 만점에 생각보다 점수가 낮아서 좀 놀랐어요. 이게 전공이 좀 많이 어렵나요? 아까 장결 선생님이 말씀했다시피 문제가 전혀 처음 들어본 것들 이제 지역사회 간호도 이제 범위에 다 들어가고 이제 환경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렇게 학부 때도 전혀 배워보지 못한 단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80점 만점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그런 문제를 본 적도 없고 볼 일도 앞으로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네. 그렇죠. 저희는 지역사회 간호에서 뭐가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방금 모니님이 전공 점수 말씀하시길래 내 학부 때 전공 원래 전공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최송화 선생님께서는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장결 선생님이랑 준비하기 전에 2018년 임용 준비를 올인했었고 이제 직업 없이 올인했었는데 직업 없이? 백수로 아니 그 고시생이죠. 직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천만 고시생을 고시생으로서 올인을 했었는데 이제 떨어졌고 2019 임용은 기간제를 하면서 같이 준비를 해서 거의 커트라인 점수로 붙은 와우. 것 같아요. 오. 제 생각에는. 축하드립니다. 고시생
직업으로는 잘 안 됐는데 기간제 하시면서는 된. 그래서 1차 시험은 64.67점 이 정도였고 2차 면접은 96점 정도 오.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하면서는 시간이 부족하긴 했지만 초수 때 한번 이제 훑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해 나가는 느낌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사실 공부라기보다는 진짜 암기에 가까운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서 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막판 스포트인 것 같아요. 꾸준히 공부해서 기초를 쌓아두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면 진짜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든 6개월이든 합격 계획을,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무조건 전체 범위를 많이 훑을 수 있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장결 선생님은 깊게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많이 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듣는 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겠는데요. 알아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전체 공부 기간을 정하게 되면은 무조건 2분의 1 기간 동안에는 한번 훑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점점 보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시험이 다가올수록 점점 봐야 할 분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계속 보기는 해요, 일단은. 그러면은 좀 더 시험장에 갔을 때 다 기억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응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공부할 걸. 그러면은 장교육 선생님은 지금 시험 다시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저 이제 한국사 만료 기간이 3년인가 남아가지고 그 안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번 이제 떨어지면은 자존감이 너무 그쵸. 낮아지기 때문에 이 그쵸. 재수생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 죄송해요, 선생님. 어떻게 일하면서 재수를 할 수 있지? 오히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이번에 합격 안 해도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부담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하면 마인드. 시간이 진짜. 적었어라는 저 자신 스스로한테 주는 합리화. 합리화죠, 합리화. 근데 보통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난 시간이 적었으니까 또 뭐 떨어졌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됐으니까, 합리화로 작용을 하는. 그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 약간 생각에. 스트레스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게 저는 회사 다니면서 초반에 병행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번에 꼭 붙여야 된다. 안 붙으면 안 돼. 약간 이런 그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간호 용어 같아. 정신간호 용어 같아.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거의 임용 초반 3월, 4월 이럴 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꼭 붙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초반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최송아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막판 스포츠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막판까지 그 멘탈을 가지고 갔어야 했는데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임용고시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들어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임용고시 되게 어렵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TO도 되게 적다. 그래서 보건교사 TO나 합격률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학교마다 보건교사 1명 정도 배치되니까 TO가 되게 적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보건교사 배치가 늘어가지고 이번에 채용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보신 입장에서는 좀 어떤가요? 서울 임용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에서 8대1? 근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몇 대 1? 한 12대 11대 1? 높아진 것 같아. 근데 그 경쟁률이 다른 주요 메이저 그런 교과 과목들 있잖아요. 국영수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립 만약에 그냥 사립 채용, 정교사 채용 가면 한 3, 40대 1 정도? 60명까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 뽑는데 60명? 한 명 뽑는데 60명이 이제 시험을 보고 타교과 뭐 국어. 국어, 영어 이런 경우에는 진짜 300대 1? 이 정도도 이게 되더라고요. 300. 네. 그래서 이게 보건교사가 쉽다 이런 게 다른 과목이랑 비교했을 때 그쵸.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 이런 거지
보건교사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쉽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른 타격과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만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보건교사를 한다 하면은 학부 졸업하자마자 바로 하지 않고 병원을 경험했다가 아니군 하고 나와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대 1 해가지고 떨어지면 너무 좌절할 것 같아서 한숨이 나옵니다. 쉽지 않아. 네. 그래도 붙어야 되니까 그런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뭔가 도움이 되는 게 한국사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 혹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은 게 있는지 있을까요? 최송환 선생님? 보건교사 응시 자격은 교원 자격증 2급, 한국사 자격증 3급 이상 외에는 없습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4학년 졸업 후에 바로 임용 시험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시 과목들이 교직 시험 과목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임용이 되더라도 응급처치 등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험에 빨리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뭔가 병원에 가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보건교사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임용을 준비를 해보고 병원에 가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죠. 병원은 안 갈 것 같아요. 임용을 임용을 했는데 처음부터 준비한 사람이라면 임용에 떨어지더라도 한 번 더 쳐보지 않을까?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병원을 무조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 그냥 가신 거예요? 임용 바로 준비하셔도 사실 됐었는데 저도 어디든 이제 보건교사 말고라도 다른 데 취직하거나 혹은 대학원에 가게 되더라도 맞아. 다들 조교 선생님도 그렇고 임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음. 하셔서 3년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교쌤들도 아시죠? 조교쌤들도 나오신 분들이에요. 교수님들도 다 나오신 분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왜 그러셨을까? 뭔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닐까? 음모론 제기. 네, 저희가 선생님들 섭외하면서 나름대로 좀 알아봤는데 보건교사 네이버에 검색하면 1급하고 2급이 분류가 되어서 나오는데요. 보건교사 1급이랑 2급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1급과 2급은 교육 경력의 차이입니다.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이는 아니에요. 학부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보건교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이후 순수하게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면 1급 자격 연수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자 선정 시에 2급 교사 근무 기간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교육 경력 3년이 돼서 연수를 신청한 상태고 선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보건교사 내에는 1급과 2급이라는 분류가 있고 또 기간제와 정교사라는 분류가 있는데 기간제와 정교사는 임용의 차이고 1급과 2급은 교육 경력의 차이라면 그럼 한 4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경우의 수가. 그죠. 되게 복잡하네요. 그러면 이게 기간제와 정교사가 다 호봉제를 따르고 네. 1급과 2급은 뭔가요? 이게 또 다른 차이점을 만드나요? 저도 그게 궁금하긴 했는데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1급 자격 연수 신청이 가능하고 굳이 따지자면 다른 선생님들께도 여쭤를 봤는데 이제 한 호봉이 올라간다라고 네. 신청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월급 조금 더 올라간다. 네. 해야겠네요. 중요하네요.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최송환 선생님 경험에 빗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고 지금은 임용고시를 보고 초등학교에서 정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면 복무에 있어서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는 모두 동일한 규정에 적용을 받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다만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보건실을 방문하고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육아 시간 등의 특별 휴가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권리지만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요구하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비 오는 시간 동안 시간 강사 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간제와 정교사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자체의 분위기나 조직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조퇴를 하는 날 아니면 독감 이런 아팠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퇴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퇴 시에 나이스상 그 시스템상에서 복무 내용을 상신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이제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조퇴 상신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공립학교는 나이스 상신할 때 사유를 적기 때문에 따로 구두 보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공립과 사립학교의 차이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여는 동일하게 호봉제가 적용되고 기간제 교사 경력 또한 호봉 승급 시에 100% 인정됩니다. 이제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한 명인 거죠. 거의 그렇고 이제 진짜 뭐 과대학급 과대학급인 이런 데가 경우. 아니면 그게 뭐예요? 1,500명, 2,000명 정도 되는 학교 그런 데서는 인턴 강사 아니면은 뭐 보건교사 2명 채용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에서는.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순회 보건교사라고 해서 이제 지방 학교에 가면은 그 보건교사 1인이 상주하기에는 또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그분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공립교사라도. 그러면은 그분이 여러 학교를 담당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분은 방이 없어요? 보건실은 있지 않을까요? 어, 근데 그런 데는 막 분교 이런 사이즈죠. 맞아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부담도 되실 것 같고 정말 눈치도 많이 보일 것 같고. 근데 또 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신규 교사에 가까운 교육 경력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고 특히 저는 사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더 눈치를 보는 편인데 정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진짜 교육 경력이 10년, 20년 이렇게 많이 되신 선생님들은 자기의 권리에 대한 그런 의견을 잘 내세우시고 또 교장, 교감 선생님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포 형성이 결국 중요하다. 사회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근데 그 최정원 선생님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부분에 급여가 있었는데 언제나 급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급여 관련해서 좀 경력이 인정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건 다 그 경력 산정표가 이미 나와 있고 호봉 산정할 때 병원 경력은 100% 인정이 되고 옛날에는 이제 병원의 급에 따라서도 뭐 100%냐 80%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100% 어떤 병원 클리닉에서 근무해도 인정될걸요. 그리고 만약에 저같이 일반 사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이게 뭐 업무 연관성이 있느냐를 따지긴 하는데 아마 대부분 될 거고 한 40%의 경력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또 사립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게 되면 사학연금에는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의 월급은 그 공립교사 선생님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학교의 월급이랑 초등학교 월급은 수당 차이가 있어서 중학교가 더 많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죠. 네, 중등학교. 보건교사 에피소드 1부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분은 현재 보건교사로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에요. 보건교사라는 직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보건교사의 장점이 어떤 거에 있을지 알려주세요. 보건교사는 일단 퇴근 시간이 빠릅니다. 다른 회사원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8시 출근, 4시 퇴근, 초중학교는 4시 반에서 5시 퇴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고용이 보장되고 병가, 간병휴직, 출산, 육아휴직 이런 복지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학도 한 달 가까이 있고
병원이나 회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유롭게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건실에 혼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혼자 편하게 양치도 하고 정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 양치하고 물 마시는 거가 참 행복하다는 최성원 선생님. 소박. 장기호 선생님 어떠세요? 장점, 장점 진짜 그 최송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약간 삶의 질이 그래도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중등교사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교사랑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좀 퇴근을 하고 내 취미나 여가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최송원 선생님 막 퇴근하고 운동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퇴근 후에 삶이 보장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놀란 게 중고등학교 다 비슷한 건가요? 4시 퇴근이라고 하셨는데. 고등학교는 일단 그 학생들이 빨리 오니까 1교시가 빨리 시작되니까 선생님들도 일찍 오시고 일찍 퇴근하는데 그건 좀 보건 선생님의 하나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는 자습 그쵸. 이러니까 좀 훨씬 늦게 퇴근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수당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교과목 선생님들은 보충이나 야자 시간 때 수당을 받는데 그게 근데 얼마 안 왔다고 들었어요. 방과후 수업도 하면은 다 돈으로 들어오는 거고 보건은 딱히 그런 때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없고 정확히 그냥 출퇴근 시간을 맞추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열정이 있으면 보건쌤도 방과후 개설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고 하던데 저희 학교는.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저희 학교는 성가대 이런 것도 있고 성가대? 보건교사가 성가대를 그냥 방과후 다른 선생님들이 개설하시는 건데 조금 그냥 뭐 약간 과학적인 거나 컴퓨터 뭐 코딩 뭐 이런 것도 있고 고등학생인데도 그래서 저도 약간 한번 해볼까 생각은 했었어요. 뭐 영상 제작 이런 거. 그러면 나도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하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단점을 말을 해볼까요? 좋은 얘기는 다 했고. 단점은 학교에 의료인이 저 혼자이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 바이탈 사인 정도뿐이기 때문에 학생의 상태 변화를 계속 살펴보고 기민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학교 안에 물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해야 되고 게다가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본 직무에 대해서 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것도 단점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대놓고 말해요? 정말 대놓고 진짜 말씀하시는 맞아요. 분들 어떻게 해요? 보건교사 편하잖아. 보건교사 편하겠다. 아니면 학생들도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보건교사 하고 싶어요. 매일 꿀 빨고 싶어요. 이렇게? 선생님은 보건실에서 뭐 해요? 약간 이런 느낌? 너네 약간 그러려면은 보건교사 되려면 126학점 간호학과 졸업해야 되고 면허 따야 되고 임용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직업에 대해서 무시한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 이 지금. 이게 한 명이 있으니까 혼자라서 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사람들이 잘 이해도 못하고 자존감 문제는 어딜 가나 간호사 직무는 다 그러니까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막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었을 때 진짜 매일매일 주문을 외웠거든요. 나는 보살이다, 보살이다 이러면서 그냥 학생들이 방문하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 학교가 500명? 전교생이 500명이었는데 하루에 진짜 120명이 오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120명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뭐 그냥 넘어졌어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넘어졌어요,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선생님 여기 까졌어요. 사립초등학교여서 더 좀 심했던 것 같기도. 왜냐면 뭐 공립이랑 사립을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워낙 예민할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잘 봐줘야 되니까 보건실에 찾아온 학생들을 잘 봐줘야 되니까 사소한 것도 처음에는 진짜 에게 이런 걸로 찾아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대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뭐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의. 그래서 좀 어쨌든지 잘 대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하는 직업들이 좀 클레임 받기 쉬운 직업들이기도 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건 진짜 많은 보건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건데, 저희가 보건 업무에 대해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게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환경적인 부분, 환경 업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행정실이랑 갈등을 빚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업무 분장을 진짜 잘 해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그런 학교는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보건교사의 본연의 업무에 그런 충실하고 싶지만 학교에 따라서 잘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과도하게 쓸데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월급이 적죠.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뭐 비유를 하자면 어느 정도 수준? 근데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검색해서 네, 볼 수 있는 검색해서 거예요. 확인하시면 처음에 850 간호사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간호사 경력이나 모든 경력이 없으면 850으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장점에서 말씀해주신 방학이 있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선생님들의 장점인데 그게 유급인 거죠? 유급인데 동일하게 나오는 유급인가요? 100% 다. 100%? 기본 봉이 똑같고 이제 학생을 가르치면서 나오는 수당 같은 거는 제외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보건교사 그 장단점 들어봤는데 이거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느낌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장계훈 선생님께서 제약회사에 2년 동안이나 근무하셨으니까 근무하시면서 느끼셨던 장단점이 있다면은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모든 제약회사의 장단점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회사의 저희 부서의 그냥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또 제약회사는 일반적으로 연차가 되게 사용하는 게 자유로워요. 연차 사용이 자유롭고 뭐 또 징검다리 이런 때도 많이 쉬고 연말 되면 연말 휴가 기간도 있고 중간에 뭐 리프레시 휴가 기간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도 이제 회사 그 업무상으로 제약회사랑 많이 컨택을 하는데 연말 되면 연락이 안 돼요. 맞아요. 너무 부러워요. 난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연말 되면 그냥 뭐 연차 붙이고 이러면 막 보름씩 그냥 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는 다 그랬던 것 같고 그냥 저희 회사는 뭐 다른 거는 뭐가 있었을까? 팀마다 또 다르겠지만 뭐 진짜 영업이나 뭐 개발 부서 이런 데랑 좀 다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임상 관련 부서는 완전 여초라서 뭐 회식도 점심시간에 하고 뭐 인간적인 배려나 존중이 많았어요. 너무 기본적인 건가? 업무상에 막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언도 구할 수 있고 직급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했어요. 밥도 간호사에 비해서 제때 잘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게 제약회사의 장점으로 들어가네요. 그럼 한번 단점을 들어볼까요? 단점은 약간 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임원진 그런 높은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한 번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였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연차가 쌓일수록 더 많은 업무 그리고 숙련도가 요구돼요. 간호사 말고 다른 직종들은
연차가 쌓일수록 더 일을 많이 하고 확실히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간호사 그만둘 때도 외삼촌이 말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근데 지금 많이 일한다고 해도 너보다 위에 사람들은 다 빨리 퇴근하지 않냐. 너의 말에 의하면. 갈수록 그럼 편해지는 거니까 네가 버티면 더 편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다녀야 되지 않겠냐면서 자기는 올라갈수록 야근을 더 많이 한다고.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보건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봐도 쉬운 일 같지는 않죠. 이제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들어볼까 해요. 보건교사의 업무 관리에 대한 지침서에 따라서 어떤 업무가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겪으면서 업무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정말 생생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시작은 간호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탈임상 탈간호 탈병원을 지지합니다.